인사할까요? 자, 인사하고 수업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3, 4월 과정 마지막 수업 시작합니다. 어디 한 줄 아시는 분? 어디쯤 할까요? 뒤에 한답니다. 뒤에. 책 뒤쪽 펴시기 바랍니다. 자, 책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요. 책은 410페이지를 펴십시오.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몇 페이지일까요? 강의 노트는 73쪽입니다. 그렇죠? 책은 몇 페이지인가요? 410페이지? 네. 강의 노트는 70 몇 쪽? 73쪽. 자, 이렇게 펴십시오. 오늘 공부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그 부동산 개발 방식이라고 있는데 그 부동산 개발 방식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관리 마케팅 부분이 있는데요. 관리 마케팅 부분은 이번 순환에 하지 않습니다. 5, 6월 달 과정의 두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5, 6월 달 두 번째 주에 할 거고 관리하고 마케팅은 그러면 개발이 끝나고 나면 바로 평가 이론으로 갈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관리하고 마케팅은 1년에 한 번 수업 들어도 다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합니다. 그래서 매순환 그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시간에 다른 거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73쪽을 펴시고 이제 칠판에 주목해 봅니다. 책은 지금 안 봐도 되고 이제 강의 노트 있는 것만 충분한데 강의 노트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이 민간 개발 방식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개발하는 것을 공영 개발을 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개인이 개발하는 것을 민간 개발 방식 이렇게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 방식은 이런 토지가 있으면 우리 개인이 개발한다. 거기에 이제 방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자력 개발 방식, 자체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 개발 방식, 자체 개발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 개발을 공부하기 전에 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론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되겠지. 돈. 자, 자금. 그러니까 이 개발 방식에서 몇 가지로 나눠져요. 자력 개발 방식이 있고 지주 공동 사업이 있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토지는 누가 제공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누가 조달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건물 지으면 이 건물이 이렇게 완공되면 이걸 개발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개발의 이익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력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돈 대고 자기가 개발했다는 위험을 다 부담하면서 혼자 개발하는 게 자력 개발 방식입니다. 그럼 볼래요? 자력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돈 대고 자기가 개발했다는 위험을 다 부담하면서 자기가 개발했다는 이익을 다 혼자 다 가져가는 거. 이게 자력 개발 방식이에요. 근데 이 자력 개발 방식이 이렇게 쉬운데도 가끔씩 시험에 등장해요. 어떻게? 자력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자금 조달하여 공동으로 개발 사업한다. OX, X 의미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발에서는 토지는 누가 제공하는가? 자금은 누가 조달하는가? 개발에 따른 위험. 개발을 하면 위험이 있거든요. 개발에 따른 위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개발이 완성되면 개발에 따른 이익이 있겠죠? 개발 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쟁점이에요. 그러면 자력 개발 방식은 이걸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좋은 점은 토지 소유자가 이걸 혼자 다 한다면 개발의 위험은 혼자 다 부담하지만 개발의 이익을 혼자 다 가져가는 거죠. 이게 자력 개발 방식의 장점이죠, 단점이죠. 장점은 개발의 이익을 혼자 다 가져간다. 단점은 개발의 이익을 혼자 다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사업 소유자와 개발업자 두 사람이 나와서 개발하겠다. 이게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그럼 지주 공동 사업의 장점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이렇게 나누어 갖겠다. 그게 지주 공동 사업의 장점입니다. 그럼 개발의 위험을 나누어 갖는다. 위험을 배분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단점은요. 그럼 위험을 배분했으면 개발했다는 이익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주 공동 사업에서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공사비 대물 변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비 대물 변정이 있는데 자, 이름 한번 봐요. 공사비를 대물로 주겠다.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토지 소유자가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내가 이거 토지 댈게.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제공합니다.
그럼 토지가 얼마냐면 200억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하고 토지가 200억 정도의 토지를 제공했어요. 근데 개발업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개발업자는 그냥 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조달합니다. 공사비를 100억을 제공했어요. 이게 자금을 조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용 조달 또는 자금 조달 이렇게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200억 정도의 토지를 제공했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업자가 공사비 100억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겠죠.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공사비 대물 변경에서 이제 포인트가요. 지분이 나오는 겁니다. 지분. 그럼 지분은 이 공사가 이루어지면 토지 소유자의 지분은 얼마입니까? 200억. 그다음에 개발업자의 지분은요? 100억. 그러면 지분이 2대 1이 되는 거죠. 2대 1의 지분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2대 1의 지분으로 이루어지면 개발이 끝나면 개발의 이익도 어떻게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다. 그게 공사비 대물 변경인데 자 보자고요. 지분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기여도라고 해요. 기여도 나옵니다. 자 이제 개발의 이익 같이 나눠 갖고 개발의 위험도 같이 부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까지 전부 다 가져가려면 이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줘야 돼요. 공사비를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봐봐요. 공사비를 주는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주겠대요. 대물로 물건으로 주겠답니다. 그러면 이 토지 건물을 자 개발해서 평가했더니 얼마가 됐냐면 이게 총 900억이 됐습니다. 900억. 그럼 900억이 됐으면 이 900억에 대해서 개발업자에게 얼마를 줘야 되냐면 3분의 1을 주면 돼요. 전체 지분이 몇 되는 겁니까? 3이잖아요. 3. 토지 소유자는 2고 개발업자는 1이니까 그럼 900억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물건으로 줘야 되는데 근데 전체 900억 중에서 얼마 해당되는 거? 3분의 1만큼 300억이 해당된 만큼 줘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 일부하고 자 1층부터 해서 뭐 10층까지가 여기 3분의 1에 해당된다. 그럼 이거 줘버리면 됩니다. 돈으로 주는 겁니까? 물건으로 주는 겁니까? 물건으로. 그것을 공사비 대물 변경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 공사비 대물 변경에서는 포인트는 뭐가 나옵니까? 지분이 나온다는 거. 지분이 나오고 기여도가 나온다는 거.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자력개발 방식에서 지분 나오고 이렇게 기여도 나온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이렇게. 자,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은 공사비 대물 변경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걸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해서 돈으로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공사비 대물 변경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을 물건으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은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걸 전부 다 분양해서 분양금으로 주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900억 정도가 됐으니까 분양하면 900억이 나왔다. 그러면 300억을 현금으로 주겠다. 그게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공사비 대물 변경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떤 식으로? 공사비 대물 변경은 지분에 따라서 개발의 이익을 나누어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O입니까? X입니까? O.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이제 뭐가 있냐면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 사업 수탁 방식.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민간 개발 방식에서 지주 공동 사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 공동 사업은 개발업자가 나오고 토지 소유자가 나와야 돼요. 자,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 그래요. 네, 얘도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나와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나왔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나오고 개발업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하고 여기 뭐 공사비 대물 변경하고 어떻게 다른가 봐요.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하고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 이렇게 부르거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나왔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합니다. 그럼 개발업자는요. 여기 공사비 대물 변경에서는 공사비를 누가 됐습니까? 개발업자가 됐죠. 그런데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되고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사업 투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하고 자금도 조달했으면 기여도 지분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사비 대물 변경은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댔기 때문에 뭐가 나오고 지분 기여도가 나오는데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지분 기여도가 없다는 거. 그런데 시험에서는 잘 줍니다.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지분에 따라서 이런 말이에요.
지분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그럼 뭐다 X다? X가 된다. 그러니까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지분이란 말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사업자 명의가 있어요. 사업자 명의. 누구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지냐면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 명의. 사업의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개발업자는 뭘 하는데? 개발업자는 다분히 공사만 해주는 거야. 공사만.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사업 입탁 방식에서는 무슨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이런 거 없고 다분히 공사만 하고 그 공사에 따른 자기 인건비만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것을 수수료만 가져간다. 이렇게 수수료. 그럼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지분에 따른 분쟁이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업 수탁 방식에서 지분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쟁이 있다 이런 말 주거든요. 그럼 뭘까? X일까? X. 자, 됐습니다. 자, 이제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주 공동사업인데 지주 공동사업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투자자 모집형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책은 소개했는데요. 이제 세 번째가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어요. 신탁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신탁이라는 소리가 맡긴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토지 소유자가 나와요. 토지 소유자가 나오고 신탁회사가 나옵니다. 신탁회사가 이렇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부동산을 이제 맡기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여의도에 땅이 좀 있는데 왜 웃으세요? 여의도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개발할 수가 없네.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신탁회사에 맡길 겁니다. 개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맡겨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 간에 신탁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럼 신탁계약이 맺어지면 신탁이 등기 원인이 돼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회사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돼요. 토지 소유권 이전. 이게 신탁 개발 방식에서 최대 포인트입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개발 방식 비교해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토지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올까 X일까? X예요. 여기 개발 방식 중에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토지 신탁 개발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개발 방식은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신탁 개발 방식.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신탁했습니다. 신탁하면 토지 소유권 이전됐어요. 그러면 제가 신탁회사에 뭘 요구하겠죠? 신탁했다는 증서를 달라. 그러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신탁 증서를 이제 발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신탁 증서를 보면 신탁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신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10년으로 한다. 그럼 신탁 기간 동안 수입의 몇 %는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신탁 증서를 주는 겁니다. 이 신탁 증서를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쓸 수 있어요. 그것을 신탁 증서 금융이라고 그래. 자, 질문합니다. 신탁 증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의도의 땅을 신탁회사에 맡겼어요. 근데 소유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신탁회사로 갔잖아요. 신탁회사 갔는데 저는 신탁 증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땅, 그 땅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러면 신탁 그러면서 신탁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럼 그 신탁이라는 등기부에 신탁이 있으면 아, 신탁했구나. 소유권이 다시 오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그럼 5년 동안 신탁했다. 그럼 5년 후는 내 땅이 되는 겁니다. 5년 동안 신탁했다는 증서가 신탁 증서야. 그럼 신탁 증서가 이게 유죄된 게 아니라면 저는 여의도에 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땅이라는 소리야. 땅 문서라는 소리야. 그럼 이걸 은행에다 담보로 잡히고 제가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신탁 증서 금융이라고 그래. 신탁 증서 금융. 그럼 제가 여기서 신탁 증서 금융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탁 증서 금융은 남의 돈 쓰는 겁니까? 자기 돈 쓰는 겁니까? 남의 돈 쓰는 거지. 은행 돈 쓰는 거잖아. 신탁 증서를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 빌려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여러분 돈 쓰는 겁니까? 은행 돈 빌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신탁 증서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말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신탁 증서 금융은 남의 돈 쓰는 거니까 남의 돈 쓰는 것을 지분금융, 부채금융, 부채금융이라 부채금융. 그래서 신탁 증서 금융이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중간 과정이었고 이제 다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토지를 다 맡겼어요. 맡기고 토지 소유자는 뒷짐지고 이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요.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져. 사업 명의가 신탁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이익이 있겠죠. 개발이익이 있으면 이 개발이익을 신탁회사가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신탁계약을 할 때 신탁증서에 몇 %는 토지 소유자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이 있겠죠. 그럼 이 개발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배당해 준 이런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신탁개발 방식입니다. 그럼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기간이 10년이었다. 신탁이 종료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토지를 넘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건물도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이런 구조가 신탁개발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신탁개발 방식에서는 지분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탁개발 방식 지분이란 말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여도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기는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지분 기여도가 없고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공통점, 사업 수탁 방식과 신탁 개발 방식의 공통점은요, 지분 기여도가 없다는 거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질문.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OX, X.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만 신탁 개발 방식은 누구 이름으로? 신탁회사 이름으로. 신탁회사 이름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의미 되셨죠? 자, 또 질문할 겁니다. 여기 신탁 개발 방식은 자금 조달, 돈을 누가 되는 겁니까? 신탁회사가 되는 거죠. 신탁회사가.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신탁 개발 방식은 자금 조달을 위탁자가 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올까 있을까? 여기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 중에서 위탁자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그럼 신탁회사를 뭐라고 그래요?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탁개발 방식에서는 자금 조달을 신탁회사가 한다. 다시요. 신탁개발 방식에서는 자금 조달을 신탁회사가 한다. OX? O. 신탁개발 방식에서는 자금 조달을 수탁자가 한다. OX? O. 그렇죠. 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봐요. 이러면 쉽잖아요. 신탁개발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한다. OX? X예요. 그 토지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위탁자라고 한다. 그러면 신탁개발 방식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탁자가 한다라고 나오면 올까 X일까? X가 되죠. X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요. 개발 방식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 네 번째.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어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 아마 여러분들 뉴스 시간에 가끔 들었을 거예요. 중동에 무슨 대규모 사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뭐 쌍용건설하고 아니면 현대건설하고 몇 개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자금이. 그다음에 위험 부담도 엄청나게 크겠죠. 이때 하나의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이 결합해서 하는 것을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렇게 해요. 그럼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서는 뭐가 기억하셔야 되냐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유리하다. 또 하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는데 여러 기업이 참가한다면 그러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유용하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컨소시엄 구성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어느 기업이 잘못했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서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게 가장 중요. 다른 말로 책임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미 된달 됐습니까? 이렇게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여러 기업이 참가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OX, X.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개발 마무리하는데 이 개발 방식이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개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신탁 개발 방식과 수탁 개발 방식의 차이점. 자, 마무리. 신탁 개발 방식, 수탁 개발 방식 모두 다 지분 기여도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여기 지주 공동 사업에서 공사비 대물 변경과 공사비 분양금 정산행에서만 지분이 나오고 기여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 이전도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가? 자금은 누가 조달하는가? 신탁 개발 방식과 수탁 개발 방식의 공통점은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공통점이 있다. OX. X. 수탁개발 방식은 자금 조달을 토지 소유자지만 신탁개발 방식은 누가 한다? 신탁에서 한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발이고 나머지 파트는 이거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니까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자, 이제 강의 노트는 몇 쪽 가냐면요. 77쪽 가고 그다음에는 기본서는 467쪽 갑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라고 나왔는데 매번 감정평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왜? 어디까지 수업을 해야 될지 그게 매번 의문스러워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많이 힘들 겁니다. 감정평가가 힘든 이유 첫 번째 내용이 어렵다. 두 번째 우리 부동산의 결혼 마지막에 있다. 만약에 감정평가가 부동산의 결혼 가장 먼저 나왔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볼 텐데 근데 잘 안 본다는 겁니다. 근데 뭘 자주 본다? 부동산의 개념 이제 그만 좀 봐. 부동산의 개념 제발 좀.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도 잘 알고 이쯤 되면 얼추 탄력성도 잘 알아 이제. 탄력성도 아는데 투자론까지 가서 투자론까지 공부하다가 아 민법을 좀 안 했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투자론 다 투자론 들어가서 자기 자본 순위로 구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위험 나오는 순간 위험 처리 방법 여기서부터 뭐냐 도대체. 그래서 민법을 좀 못 봤네. 그래서 또 민법 한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결혼 안 봐. 그러니까 옆에 언니가 탄력성 물어보는데 전혀 모르겠어. 그럼 다시 탄력성도 다 떠본다. 그러지 마 제발. 그냥 몰라도 쭉 나가는 거야. 의미 아셨죠? 자, 그래서 자, 평가 이론 해볼 건데 평가 이론 이거 전부 다 공부했다. 여기 우리 책에 나온 평가 이론 전부 다 공부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전부 다 공부하면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적으로 공부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저하고 5, 6월, 7, 8월 계속 남았으니까 제가 이 앞전에 했던 것은 중요성이 떨어진 건 빼고 중요성 있는 것만 해볼 건데 자 감정평가입니다. 우리 제가 1, 2월 갈 때 이 감정평가서 한문으로 써드리는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그러구나. 제가 한문으로 썼던 거 기억나는데 제가 오늘도 한문으로 쓰려고 했는데 못 쓰게 어젯밤에 연습을 안 해가지고 자, 그래서 못 쓰니까 한글로 썼습니다. 자 6문제가 출제예요. 6문제가 출제하는데 저의 목표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수업을 할 때는 제 목표가 6문제를 여러분에게 전부 다 요구하는 겁니다. 전부 다 6문제 맞추세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문제가 출제되면 우리는 4문제 맞추면 돼요. 4문제. 사실은 4문제도 제 욕심입니다. 3문제 맞추면 돼요. 3문제. 감정평가에서 3문제 맞고 떨어졌다. 그것은 기적에 가깝다. 그래서 3문제 맞추는 전략으로 하는데 왜 3문제 맞추는 전략으로 가야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 4문제 맞춰주면 좋을 텐데 4문제 내서 3문제 내지 4문제 맞추자고요.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 구하는 데는 계산 문제가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6문제 중에서 2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없게 출제되는 경향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시험이 10번 나온다. 그러면 8번은 새로운 형태의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못 풉니다. 왜 못 풀어요? 몰라서 못 푼 게 아니라 민법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 나오면 똑같은 형태로 숫자만 바꿔서 나와야만 풀 수 있는 거야. 약간만 틀어내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그럼 2문제는 틀린다. 2문제 나왔으면 2문제 제끼고 이제 4문제 남았네요. 이 4문제 중에서 어쩌다 한 번씩 저에게 안 들어본 말이 나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잘 찍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반드시 3문제 정도는 저한테 익히 들었던 말이고 그럼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3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추고 나머지 3문제 운이 좋으면 찍어서 1문제 맞추고 그럼 4문제 맞추자는 소리지 이렇게. 자 걱정 말아요. 어차피 저는 3문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또 수요 공부 많이 틀려버리고 또 이 부분 다 맞춰오시더라고. 그 희한하죠. 열심히 하신 분은 한 부분은 틀려버리고 안 한 부분 맞고 그러더라고. 자 3파트 나눠집니다. 기초이론이 있어요. 그나마 감정평가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하고 자, 2번째 뭐라냐면 문제는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거 있어요. 이 감정평가 방식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사실 힘들어요.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번째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가격 공시제도가 있는데 이 가격 공시제도는 뭐가 가격 공시제도예요? 이게 가격 공시제도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저한테 들어보셨죠? 이게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이렇게 3파트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3문제 다 계산 문제를 출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제가 감정평가 방식을 여러분하고 공부해 볼 건데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하는데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그런데 뭐만 나왔다? 계산 문제만 나왔다. 돌아버리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공부하지만 여기서 제가 수업했던 부분이 나오면 맞추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맞추는 거고 여기 기초이론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이 부분은 나오면 전부 다 맞춰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기초이론부터 공부해 볼 건데 기초이론에서는 가장 먼저 감정평가의 뭐 개념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성도 나오고 역시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기초이론에서는 그나마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게 분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격이론이에요.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가격이론이고 자, 가격이론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가격 재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가격 재원칙. 이 가격 재원칙 우리가 다 맞춰야 되고 자, 다섯 번째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론에 우리가 초점, 이 기초 이론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기초 이론에서는 가격 이론 거의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격 재원칙도 10년에 7번 이상 출제합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10년에 5번 이상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이론에서는 이 세 파트에서 두 문제 정도를 출제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감정 평가의 분류 이런 거 필요 없고 가격 이론부터 바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책은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책 477쪽. 477쪽을 펴시고 그다음에 강의 노트는 79쪽을 펴시고 이제 칠판 보자고요. 자, 가격 이론에서는 가장 먼저 뭘 공부하냐면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겁니다. 가치와 가격. 자,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가치와 가격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이론에서 가장 먼저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건데 자,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에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거든요. 그럼 가치 있고 가격이 있다. 자, 가치는 쓸모를 가치라고 그래요. 그렇지? 어떤 만족감을 주는 것을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거잖아요. 저는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인간 그러잖아요. 그럼 쓸모가 없다는 소리는 가치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는 쓸모라는 소리죠. 근데 이 가격이란 것은 이 부동산 수요자, 공급자, 매수자, 매도자가 만나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 이 부동산 사고 팔면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고 가치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서 느끼는 쓸모, 이것을 가치라고 그래. 그러면 이 부동산 보면서 여러분 가치를 느낍니까? 어떤 부동산을 보면서 가치를 느끼냐고요. 부동산의 쓸모를 느끼냐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쓸모가 느끼잖아요. 그럼 그 쓸모가 가치인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 물건에 대해서 너는 어느 정도 가치를 느끼니? 가치를 많이 느끼지. 너는 어느 정도 나는 가치를 조금 느끼지. 그럼 가치를 많이 느끼면 어느 정도 느끼니? 많이 느낀다니까? 숫자로 표현해봐. 그 숫자로 표현한 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으면 만족감, 쓸모가 있으면 그것을 숫자로 표현해봐라. 가치가 10개냐? 뭐 가치가 20개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합해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치라는 것은 쓸모니까 쓸모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말이죠. 그다음에 이 부동산 보면서 느끼는 가치는 여러분과 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분필이라는 물건은 여러분에게 쓸모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호구입니다. 호구. 호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분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분필을 안 꽂아. 이렇게.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필을 사러 갔어요. 분필을 사러 가면 여러분이 가도 제가 가도 이 하나에 100원씩입니다. 그러면 다 똑같다는 말은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가격은 매우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가격은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낸 게 뭐다? 가격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지금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가치를 이렇게 표현해요. 가치는 이 물건이 앞으로 나에게 줄 만족감을 현재 시점에서 측정했다. 그러니까 가치의 개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이 물건이 앞으로 나에게 줄 어떤 이로운 것을 현재 시점에서 측정했다. 그게 가치입니다.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자, 공급자가 주고받은 금액. 그럼 수요자, 공급자가 주고받은 금액이면 그러면 이미 가격은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가격은 현재 값일까 가격값일까? 가격값이죠. 이 물건 내가 1,000원 주고 샀다. 그럼 이미 사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격은
가격값입니다. 자, 근데 가치는 앞으로 이 부동산이 이 물건이 나에게 줄 만족감을 현재 시점에서 측정했다. 그래서 가치는 무슨 값이라고 하냐면 현재 값이다 이렇게요. 이 가치와 가격 구별이 시험에 곧잘 출제되는데 가장 최근에 출제했던 게 이 두 개를 가지고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와 가격 구별할 때 1번에서 답이 될지 2번에서 답이 될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 내면서 틀린 말 고르는 게 많아요. 가치와 가격하는 설명에다 틀린 거 고르세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가격은 추상적이고 객관적이다. OX, X. 가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1번을 틀리게 낸다든지 2번을 틀리게 낸다든지 할 건데 가장 최근에는 2번 가지고 장난을 쳐서 2번을 틀리게 냈어요. 최근에 어떻게 출제했냐면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가격은 현재 값이고 가치는 미래 값이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X, X. 자, 이제 세 번째 비교할 겁니다. 가격은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변하는데 이 건물의 가격은 변하지만 4월 25일 날 가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월 25일 날은 10억인데 4월 26일 날은 11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가격은 변동을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치는 제가 투자 이론에서 투자 가치 이런 말 했죠. 투자 가치가 있고 시장 가치가 있고 보상 가치가 있고 보험 가치가 있고 그래요. 자, 이 토지 건물이 수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도로를 내게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익 산정해야 되죠. 그게 보상 가치입니다. 이거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할 때 그 가치를 투자 가치라고 하고 시장 가치라는 것은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어느 정도 거래될 것인가 그것을 시장 가치라고 그래. 그럼 가치는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여러 개 있는 거죠. 가치는 여러 개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개. 이 정도가 가치와 가격의 구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요. 가치와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이제 이걸 보자는 소리야. 가치와 가격이 같아진가 달라지는가? 자, 단기란 말이 나왔습니다. 단기. 단기의 뜻은 뭔가요? 그렇죠. 공급 불변이지. 단기는 짧은 기간. 아니 단기를 짧은 기간 여기서 물어보겠냐고. 뭐 국어 시간이 지금 이게. 단기는 공급 불변이 단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는 어떠한 경우도 공급이 불변이야. 그걸 단기라고 한다고. 자, 이게 장단기 따지지 말아요. 장단기 따지지 말고 어떤 우리 검단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요?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이제 단기를 집어넣잖아요. 단기를 집어넣으면 우리 검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치가 변하는 겁니까? 가격 변하는 겁니까? 가격 변하는 거지. 가치는 안 바뀌어. 가치는 쓸모란 말이에요. 검단의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해서 검단의 아파트 가치가 바뀐다? 쓸모가 바뀐다? 그러면 검단의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 검단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막 돈이 서로 생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내가 가치가 올라간다든가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상승. 근데 이게 단기가 아니라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공급 증가야. 그러니까 단기니까 공급 증가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해요. 봐요.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니 검단에 30평 아파트가 10억이야?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가치는 별로 없는데 무슨 가격이 그렇게 비싸?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느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보다 가격이 높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검단의 아파트 수요가 갑자기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가치보다 훨씬 더 떨어져요. 이때는 가치가 더 커요. 그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검단에 요즘 언니 요즘 검단에 아파트 33평이 2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에?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이 싸? 그러잖아. 그 말은 속에 가치보다 훨씬 싸졌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기로 갑니다. 이제 장기가 가면 공급이 이제 변화해야 돼요. 그럼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뭐가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치가 변합니까? 가격 변합니까? 가격 변하죠.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가치하고 이렇게 일치돼요. 자,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가격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 감소? 감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변합니까? 가치가 변합니까? 가격 변하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가치하고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문 잘 나와요. 이 지문 잘 나오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시라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은 뭐만 물어본다? 결론만 물어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달라진단 말을 괴리된다고 그래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의미 되셨죠? 단기 괴리, 장기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와 가치와 가격의 구별입니다. 자, 가치와 가격의 구별이 끝났으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과정을 볼 겁니다. 그게 강의노트 80쪽. 기본서는 482쪽. 자, 기본서 한번 볼까요? 기본서 482쪽 봤더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 나왔죠. 그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 자, 지금부터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인데 강의 노트는 부동산 가치 형성 원리라고 했어요. 뭐 타이틀이 형성 과정이든 형성 원리든 의미 없습니다. 자, 똑같은 의미고 지금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과정을 볼 겁니다. 감정평가 와서 첫 번째 뭐 했습니까? 가치와 가격을 구별해 봤습니다. 가치와 가격 구별했는데 세 가지 한 거야.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 가격. 자, 제가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가치랑 않고 가격. 가격값, 현재값. 가격값. 가격 하나다, 여러 개다. 하나다. 가격은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구체적. 가격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객관적. 되셨죠? 그 다음에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OX. 단기적으로 일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치. 단기적으로는 괴리. 됐어. 이제요. 이런 거 해볼 겁니다.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가격이 나타나는가? 그걸 볼 건데 어떤 물건이든지 가치가 있고 그게 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나와요. 가치 발생 요인 또는 가격 발생 요인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고 가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 쓸모를 효용이라고 합니다. 효용을 다른 말로 유용성이라고 그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천에 깔려 있으면 가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할 때 꼭 예를 드는 게 공기거든요. 우리 공기 없으면 다 죽어요. 그 공기는 엄청나게 효용이 있는 거죠. 근데 공기는 스스로 만들어지고 희소하지 않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면 희소성이 있다면 돈 주고 사야 돼요. 자, 이렇게 볼까요? 제가 폐가 엄청나게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공기를 흡입해야 돼. 깨끗한 공기를 흡입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럼 깨끗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그럼 깨끗한 공기를 마트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의미 되셨죠? 따라서 어떤 물건이 쓸모가 있어서 가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쓸모,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돼요. 희소하지 않으면 가격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아무리 쓸모가 있고 아무리 희소한다 하더라도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유효수라고 그래요. 유효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가치 발생률이라고 그래요. 가치 발생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앞머리 따서 효, 상, 유까지 기억해요. 그런데 여기다 하나를 추가해요. 이전성이라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이전성. 이 부동산 여러분에게 아무리 쓸모가 있고 아무리 희소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돈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면 가격이 지불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전성이란 말이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전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이전성이란 말이 있어요. 물리적 이전성이란 말은 검단에 있는 토지가 연수구로 가버리는 거. 그게 물리적 이전성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성은 물리적 이전성과 이제 법적 이전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전성, 가치 발생론에서 말하는 이전성은 물리적 이전성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법적 이전성인데 무엇이 이전돼야 되냐? 권리 이전성을 말해요. 권리 이전성. 소유권이 여러분 앞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이전성이라는 개념까지 추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치 발생 요인은 뭐가 된다? 효상유의가 된다. 효상유의가 되고 이거 전부 다 있어야 될까요?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전부 다 있어야만이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가치 발생 요인 뭡니까? 효상유의. 나는 오늘 열심히 배워서 집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버려요. 한두 번 속아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두 번 속냐고요. 여기서 마음을 굳게 먹죠. 집에 가서 밥 먹고 바로 공부 시작해서 핸드폰도 꺼버리고. 핸드폰은 무슨 죄야? 핸드폰을 켜놓지. 예, 꺼. 그렇지?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따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버리라니까요. 여기서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밖에 어쩌면 비가 올지도 모르지만 비 오는 날 중얼중얼해요. 그럼 어쩌면 신고 들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중얼 하시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가치 발생이 효상유의 이렇게 하시라고. 다른 거 없다니까. 언제 공법하고 언제 밀법하고 언제 할 거냐고. 세법은 저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세법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세법은 저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맞죠? 그러더라고. 그럼 세법은 또 언제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봐봤어요. 제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 심심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쑥스러워. 유튜브에다 내일을 치고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촌스러운지 몰라. 어쩔 때는 뭐 북한에서 왔나 저 사람은? 그렇게 촌스러워. 잘 안 보려는데 보니까 그 세법 선생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저기서부터 하시더라고. 자, 이제 봐요. 효상유입니다. 효상유의. 됐어요.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있어야 된다. 되셨죠? 쟁점이 되면 어쩌면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전성이 무슨 이전성이냐? 권리 이전성이라는 거. 근데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가치 발생 요인에서 이전성이라 하면 물리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모두 다 포함한다. OX. X. 물리적 이전성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자, 이게 가치 발생 요인인데 그런데요. 이 가치 발생 요인에 늘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뭔데? 가치 형성 요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 제도가 바뀌었다. 그럼 부동산 관련된 세금 제도가 바뀌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경제적 가치가 뭘까요? 가격이야, 가격.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가치 형성 요인이다 그래요. 그럼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인데 학자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일반적 요인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지역 요인은 검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개별 요인은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개별 요인이에요. 그럼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사회 현상, 경제 현상, 그다음에 행정적 현상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현상, 경제적 현상, 행정적 현상이 바뀌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치나? 미친다. 그 사회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부동산 수요는 2배로 증가할 수 있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경제 현상, 행정적 현상인데 행정적 현상 볼까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대폭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당연히 미치겠죠. 그러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 부동산 관련된 법률적 사항이 바뀌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행정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초창기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했냐면 우리 시험 15회 이전에 20회 이전에서는 행정적 요인은 무엇이 있으며 경제적 요인은 무엇이 있으며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책 483쪽 하단 한번 볼래요? 그럼 거기 일반적 요인에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나왔죠. 그 옆에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도 나오잖아. 인구 상태, 가족 구성 및 이렇게 나오죠. 그게 초창기 시험을 출제했다고.
그러면서 다음 중 사회적 요인이 아닌 것, 행정적 요인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출제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논리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요인은 인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거기 있는 거 잘 모른다고 기억. 그러니까 이 경제적 요인도 마찬가지고 행정적 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뜻이 있다. 이런 게 있다. 그걸로 적혀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늘 변동하겠습니까? 변동하죠. 변동한다는 가변적이라고 해요.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다. 유동적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지역요인이 있습니다. 검단에만 영향 미치는 것을 검단의 지역요인이라고 그래.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천의 인구는 감소해요. 인천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유독 검단에만 인구가 증가한다. 그럼 검단의 인구 증가한다는 요인은 지역 요인이죠. 맞잖아요. 인천은 전부 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검단만 인구가 증가한다. 그럼 검단은 인구가 증가한다는 게 검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검단의 지역 요인이면서 검단의 사회적 요인입니까? 경제적 요인입니까? 행정적 요인입니까? 사회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봐요.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근데 거기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 있다. 그러면 지역 요인은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회 현상, 그 지역의 경제 현상, 그 지역의 행정적 현상 이렇게. 그러면 지역 요인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나눈다. 인천의 건축 조례하고 서울의 건축 조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인천의 건축 조례가 바뀌면 인천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게 인천의 지역 요인이고. 그러면서 인천의 지역 요인 중에서도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에서 뭐다? 행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국가 전체고 지역 요인은 그 지역의 사회 현상, 그 지역 경제 현상, 그 지역의 행정적 현상 이렇게 그 지역으로 좁아진다고요. 그러면 이 검단의 인구가 증가했다. 검단의 인구가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이 아니고 일반적 요인이 아니고 지역 요인이다. 그럼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이 인구 증가했다는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한 거죠. 변화했으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구가 증가하면 그러면 아파트 유효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검단의 인구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검단의 아파트 수요가 2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에 작용되냐면 부동산 시장으로 와요. 그럼 부동산 시장으로 오면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막 설명했던 게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면 부동산 수요 공급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서 이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고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고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검단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유효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하겠죠. 이렇게 D0가 D1이 돼요. 그럼 이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야. 그럼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가 되고 수요 공급이 나타나고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하죠. 이렇게 이게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걸 파노라마처럼 우리 시험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단락단락 나옵니다. 어떻게? 가치 발생 요인에서 가볍게,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에서 가볍게. 근데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거의 지문 하나 주고 있어요. 단독문제 안 줘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오입니까? 있습니까? 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됐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성이 있고 규칙성이 있어요. 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검단의 인구가 2배로 증가했는데 검단의 아파트 수요가 감소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단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검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검단의 부동산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하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형성되는데 결정되고 형성되고 변하는데 그 과정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격 원칙이라고 해요. 학자들이 가격 원칙. 근데 이 법칙성 규칙성이 13가지나 있어요. 그럼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제자를 붙여서 가격 재원칙이라고 해요. 자,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냐면
가볍게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가격 재원칙이라고 한다. 이 가격 재원칙이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럼 가격 재원칙이 뭔데요? 가격 재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 법칙성이 있다. 그걸 가격 재원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인구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걸 가격 재원칙이라 하는데 그럼 평가사가 검단의 어떤 부동산을 평가로 왔습니다. 검단의 아파트를 평가로 왔어요. 그럼 검단의 인구 상황, 검단의 행정적 상황, 검단의 경제 상황 이거 분석한다, 분석하지 않는다? 분석한다.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평가사가 평가로 와서 이 가격 재원칙에 관련된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가격 재원칙은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행위지침, 평가시 행위지침이요. 평가의 행위기준. 이 말은 감정평가 행위를 할 때 기준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원리라고 그래요. 평가원리. 그럼 이렇게 되네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 과정은 뭐라고 하고? 가격 재원칙이라고 하고 이 과정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써먹는다. 그때는 뭐라고 하고? 평가원리라고 하고. 되셨나요? 예, 됐어.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가격 재원칙부터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예.